정청래 전대 기탁금 오른 것 최근에 알아. 작년 수준으로 낮췄으면. 무인도 갔다 오셨나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이게 이 와중에 이제 정청래 대표 전 대표 또 이렇게 짧은 단문으로 계속 올리세요. 투표도 1인 1표이듯이 싸움도 1대1이었으면 민주당다운 민주당은 제가 지킬 테니 장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어우, 와. 지금 이제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의리 운운하던 멘트는 빠졌고 지금 3대1로 계속 지금 자기가 얻어 터지고 있다라고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에다가 저를 지켜달라. 민주당은 내가 지키겠다 하는 거. 이게 뭐 무슨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뭐 피코니까 날 좀 봐줘, 날 좀 보소, 뭐 미량 아리량이죠. 근데 이게 너무 반복돼요. 아니 반복되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냐 지금?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니 이게 그 반복돼. 지지층을 묶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지지층 이미 묶여 있어요. 다 모여 있는 분들한테 계속 똑같은 음식 계속, 주니까 이제 계신 분들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흩어지진 않겠죠. 흩어지지 않는 정도. 근데 그 흩어지지 않는 정도가 이제 여론조사상에서 다 나타나는 그 정도인데 사실 저는 최근에 그 소위 친청 혹은 이제 반명 분들의 기조는 최고위원 많이 집어넣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 대표는 좀 물 건너간 것 같으니. 아니야. 저쪽에서 아직 당 대표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된다고 뭐 자기들이라도 속여야죠. 근데 실제로 실리는 아마 최고위원 쪽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고. 근데 그거를 사실 지금 뭐 이번에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생일이 1월부터 4월. 세 명한테 골고루 나눠주자. 골고루 나눠주는 막 전략을 짜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뭐 비판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당원 주권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김민석 캠프, 송영길 캠프에서 대응책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는 현실이고요. 그 자체를 뭐 비웃고 이럴 때가 아니라 어쨌든 맞대응할 만한 그 이제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지층 입장에서. 관련해서 좀 취재를 좀 하셨죠. 예, 비슷한 그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친청계 후보들은 네. 되게 똘똘 뭉쳐 있는 듯한 관측이 많이 되거든요. 일단은 뭐 세 명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 네. 그리고 행사장에도 같이 나타나고 메시지도 대체로 비슷하고. 심지어 지금 네. 뭐 잠시 뒤에 우리가 무슨 뭐 기탁금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후원금 너무 많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거기다가 넘겨줘요. 세 사람한테 좀 나눠달라. 분배해달라. 네. 뿜이라고 할 뻔했네. 분빠이. 네. 나눠달라. 이거 사실상 지금 세 명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점을 딱 찍어가지고 지금 뭐 투표 유도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친명계 후보들은 뭔가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단단해 보이지 못한다. 일단 많어 수도. 네, 그게 바로 이게 징후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내부에서 어떤 회의 공간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누구를 내세우고 뭐 이렇게 컷오프 될 사람들 이렇게 사실 대충 보이기도 하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막 근데 제가 막 취재를 해보면 정말 각계 전투하는 것 같거든요. 예.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실제로 논의하거나 최소한의 뭔가 예. 그 팀플레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이 느껴져요.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재선에 도전할 때 제가 그때 당시 취재를 해보면 김민석 의원이랑 실제로 러닝메이트 협약 구두로 한마디 해서 했잖아. 아유 김민석 왜 이렇게 안 나와? 네네네. 그것 때문에 전략 다 바로 짜고 나왔거든요. 이게 어차피 될 것 같지만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굉장히 탄탄하게 세워서 그 선거 준비하는 걸 저는 그때 취재를 했었는데 지금의 이 친명계 후보들을 보면 조금은 느슨해 보여요. 좀 난립돼 있는 네. 가운데 뭔가 체계가 없다. 정말 대통령이 뭐 단무게 뭐 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러는데 제가 볼 땐 친명계는 정말 그냥 각자의 그냥 정치적인 판단 속에서 각자 그냥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지 뭐 이렇게 전략 속에서 뭐 표가 그렇게 되면 분산될 거야 결과적으로 표 이렇게 되게 전략 분산될 텐데. 그럴 수 있기 그럴 때문에 수 있죠. 이제 사실 근데 오늘부터 해서 그 김민석 캠프나 송영길 캠프도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각 캠프마다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노선적 동질성을 공유해주고 지지층들을 하게끔 지지층에게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거 아니 자체를 나쁜 것도 없습니다. 김민석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경선부터 전당대회부터 제대로 이겨야
향후에 민주당이 이기는 또 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대표 논리대로 김민석이 가면. 됐는데 예. 최고위원 3명이 막 쫙 그분들이 이렇게 네. 포위되고 아침마다 막 빠따 치는 겁니다. 김민석 뭐 당대표 문제다. 뭐 송영길 대표가 되면 송영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막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나서 막 이상한 기사 팍팍팍 나오고 막 그렇죠. 예? 비공개 끽하면 최고위원 사퇴해가지고 뭐 지도부 막 무능하게 만든 그 완전 멈추게 한다든지 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뭐 뭔가 체계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거 좀 취재 좀 조금만 더 네, 추가해 계속 주세요. 예의주시하면서 보겠는데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어떤 정치 조직이든 가치 동맹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서로 뭔가 이렇게 회의에서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지 계파 당연히 있고요. 계파 간의 경쟁이 있고 또 그러나 어떤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는 가치 동맹 그 연합체에서 회의도 하고 전략도 짜고 원래 그게 정치적으로 일상적인 것이지 뭐 그거 자체가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친천계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지금 열심히 굉장히 단단하게 뭔가 절박해서 그런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잘 보이는데 제가 이제 분류하고 있는 친명계 후보들은 정말 각계전투하고 있어 잠깐 보여서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야 이번에 그러면은 친명계 최고 중에서 누굴 뽑아야 돼? 그러니까요. 이런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을 경우에 김민석 대표 체제라면 뭐 좀 더 효율적으로 당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 정도 얘기를 해주는데 다 궁금하세요. 그러면 어떤 가이드는 최소한 필요한 거지. 그럼요. 큰 방향에 대해서 저희 같은 정치 개 고관여층이 아니면 다 모릅니다. 최고위원 그렇지. 누구 누군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갖고 막.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내가 되면 자리 줄게. 이런 게 문제적인 거고 실제로 미국에는 뭐 정파 등록제나 뭐 해외 선진국에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파 등록제? 노선에 따라 정파를 미국에서 정치학을 지금 전공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UC 버클리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정말 그러니까 실력 있는 아니요. 영역입니다. 기자님이 알려주신 거 아닌가요? 이게 예? 기자님이 알려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대학원생만 가르쳤다. 네네네. 영어 잘하는 대학원생들만 가르쳤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 정파를 아예 대놓고 등록해서 당 내에서 몰랐네.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 이거 자체를 뭐 이렇게 안 좋은 것처럼 인식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더 유권자들에게 편하게 해드리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 뭐 정치적인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하실 텐데, 김진에너지라고 요새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알죠. 네. 최고위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청 3인방 아니에요. 그리고 남은 3인방이 아유 난 정말 아니 맨날 찌질한 거 가지고 청년 딱한 기타팀이 문제뿐이냐고. 많이 올라가서. 그동안 선호 투표 가지고 난리쳤지. 청년 최고를 별도로 뽑느냐 안 가느냐고 난리쳤지. 글쎄죠. 그다음에 송영길, 김용 자격 박탈하겠다. 그거 가지고 난리쳤지. 거기다가 우리 모르는 사이에 네. 이따금 쌓아 올려버렸어. 찌질한 모른다? 3인방. 왜냐하면은요 야당일 때는 장동혁하고 한동훈하고 누가 이렇게 싸워도 쟤네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저렇게 좀 싸워 이러는데 여당 안에서 그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국민들은 저거 참 치사스러운 놈들이다. 유치하게 짝이 없고 자기네들 먹거리만 가지고 저렇게 싸운다. 민생 챙겨야지 그런 거. 그러니까 아주 그냥 눈살이 뿌려지죠. 이 요즘에 정치 현안 보시면서 여러분들 답답하셨을 텐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네.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한동 막 말겠다는 동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위험에 빠뜨릴 거야. 꼭 그런 유혹같이 들리지 않아요. 뭐 탄핵, 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크게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런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건방지고요.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거, 대통령을 핍박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당무 개입이나 이런 거 가지고 끌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유시민 작가도 똑같이 당무 개입을 프레임을 뭐 이런 걸고 얘기를.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누가 탄핵했어요? 우리라고 그렇게 못 돌아설 줄 아십니까?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근데 그렇죠. 사실은 정말 지난 1년 내내 제가 청와대 출입하면서 네.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겁박하는 워딩이 대단히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만약에 대통령 내가 출마 안 하면 대통령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거 기억나시죠? 그런가 하면 합당 때도 그런 우회적인 협박이 많았고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청와대가 저는 대통령의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데 결국 그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게 지선이었거든요. 네, 지선 이후에 한 3일 동안 대통령이 표정 관리가 안 됐다라고 그러니까 할 정도였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좀 착시 현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당 대표가
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지키겠다라는 거는 뭐 선언할 게 아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이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뭐 국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뭐 북한의 뭔가 위협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의무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우스운 주장들을 사실 정청래 전 대표는 계속 해왔던 거네요. 그렇죠. 거꾸로 보면 예. 김진애 박사님 말씀 맞다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이네요. 어.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 1년간 대통령이 허락한 난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사실 이런 기류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청 대전 이런 말이 그때부터 유통이 됐었습니다. 그 경주 가가지고 신라 금관 뒤에서 사진 찍고 막 그랬잖아요. 깜짝 사실 놀랐지. 우리. 그런 거는요 집권 0년차 가장 초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사진입니다. 자기 혼자 찍고 그냥 핸드폰에 몰래 간직하고 뭐 자기 전에 보고 이런 거 가능하죠. 근데 그걸 완전히 이제 그 풀로 다 그 기자 사진이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참은 겁니다. 한 1년 동안. 그리고 제가 요즘 그 지지율표를 보면서 놀랍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김민석 정청래 구도예요. 원래는 팀 김어준의 힘이 훨씬 셌습니다. 아시잖아요. 거기가 완전 이제 주류였고. 근데 1년간의 서사가 쫙 진행되면서 아이고 정청래 너무하네. 김어준 저저 너무하네. 이런 거를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민주당.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에 대한 여론이 확실히 뒤바뀐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뒤바뀌고 있잖아요. 그거 네네. 놀랍습니다. 그렇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사실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치도권을 당하는 거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년가장 정민철의 눈물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3배, 4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기탁금이. 그런데 기탁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종의 그 특별 기부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공탁금이랑 완전히 다른 기탁금인데 지금 보면은 657억이라고 그러죠. 민주당 재산이. 그러니까 매년 국고 지원 받고 선거 때마다 지원을 받잖아요. 와. 그래서 657억 중에서 470억인가가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완전 진짜 그 부자 정당인데 이거를 갑자기 올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내려놓고 나오셨는데 1년 만에 이렇게 3배, 4배 올라가 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트윗을 했어. 그랬더니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당무 개입 공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제 치고 나오니까 내란당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국힘 명백한 당무 개입 공세에 SNS로 직접 맞받아.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선관위에서 그러면 이거 인하하는 거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뒤늦게 우리의 정청래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 정청래 전대 기탁금 오른 것 최근에 알아. 작년 수준으로 낮췄으면. 너무나 무책임한. 어디 무인도 갔다 오셨나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이게 이미 진행된 거야. 정청래 대표 시절에. 정청래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그거 아니네.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민주당 기탁금 6.3 지선 때 이미 2배 인상, 공천 장사 하나 불만. 당시에도 이미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이거 저도 이 기사 본 생각이 나더라고요. 6.3 지선 때 이미 그때부터 인상이 시작된 거야. 이 정청래 대표는 도대체 당 대표 아는 게 뭡니까? 그 뭐 김민석 총리가 그 보안 사건 문제 빨리 정리합시다 했을 때도 보고 못 받고 기억도 안 난다 그러지. 이분은 당 대표였는데 도대체 알고 있었던 게 뭐고 정리한 게 뭐고 도대체 보고받은 게 뭐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의무형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저는 이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이걸 모를 수가 있죠? 저는 몰랐다고 모르면 거짓말하는 것 무능한 같은데요. 거고. 네? 근데 근데 지금 모를 수 없는 정확히 민주당에서 왜 올렸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있나요? 정청래 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 김종배 오늘 나가서 네. 남의 얘기처럼 하더라고. 이게 뭐 준비
후보자들이 많아가지고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올린 거라고 들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자 발송 뭐 이런 게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음. 당원 비율이 늘어서 그 가격이 올라갔다면 아니, 그만큼 이 후보자들. 이 후보자들이 늘었다고? 음. 근데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문자 발송 비용이나 이런 거가 문제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선거 공영제가 지금 그 뿌리 아닙니까? 그러라고 지금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공무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그 비용 전가를 한다? 네. 예금 자산만 470억이나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 공익 차원에서 얼마든지 더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분별한 이 후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내긴 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더 문제는 예비 선거와 본 선거를 좀 구분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 선거 너무 빨리 끝나요. 그리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그냥 날아가는 거야. 연설 한 번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를 좀 싸지게 하고 뒤에를 좀 올려도 됩니다. 그렇지. 만약 어차피 필요하다면. 컷오프 돼서 떨어질 분들이니까 그렇죠. 싸게 그냥 그러니까 청년의 입장에서도 무슨 한 달간 나를 홍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집권 여당에서 할 수 있다. 2,00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민철이도 지금 아마 그걸 제일 걱정합니다. 컷오프 될까봐 돈 내놓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지금 뭐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한테 당신 운운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최초의 이제 그 네티즌. 근데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인 줄 알고 아마 트위터를 통해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조국 당 쪽에 라는 썰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 혁신당에서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쪽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더 의혹이 확장되고 있는 단계다. 아직까지 팩트로 확인은 안 되고 있다. 나오면 저희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론조사가 이번에 또 나왔어요. 이거 좀 잘 보이는 걸로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딴지 게시판에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예, 캡티로 보면은 김민석 38.3%, 정청래 27.6%, 송영길 12.9%, ARS로는 좀 더 벌어집니다. 46.4%, 정청래 29%, 송영길 11.3%. 이게 김민석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대통령 명픽에 대한 인식이 좀 확장되는 것 같은데 멘트에서 이게 박빙이라고 소개를 했나 봐요. 예? 어떤 숫자가 박빙이? 그렇게 믿고 싶으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요 여론을 보면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가장 강한 정당이 어딘가 보면 여전히 조국혁신당. 저당도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쪽에 출마하셔야지. 54.1%. 6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바로 당선되시겠네요. 가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운운하는 그런 멘트 자체가 결국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중당적자가 지금 뭐 한 4만 뭐 6만 이렇게 뭐 추산 가능성이 매우 높죠. 되고 있는 와중에 결국은 뭐 합당 운운하는 것도 결국은 또 이중당적자에 대한 선거운동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세력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만 더 볼까요? 지금 대통령 청와대 얘기를 우리가 하도 못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좀 전해드릴게요. 뉴시스. 여당 법사위원들, 검찰, 경찰의 윤 허위사실 공표 의혹, 송치 의견에 반대 입장 회신. 이게 이제 대통령 그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현재 지금 펜딩된 게 2개거든요. 하나는 요 사건. 국힘 선거비 397억 걸린 재판 다음 달 27일 선고의 눈길. 네, 이번 달 27일이죠. 이게 이제 2가지인데 하나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그런 적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 그다음에 건진법사 진성배 만난 사실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요거가 인정되면은 이제 당선 무효. 그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명태균 정자법 1심 유죄 받은 것도 당선 무효형이 지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말고 사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397억 토해내야 되는 당선 무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장모와 관련된 거 그 진술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진술이었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네, 온 세상에 시선이 집중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은 2021년 10월 15일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보고 나왔다라고 발언했다며 2021년 12월에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2022년 2월에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라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사이에 이게 뭐 시들시들해지고 있는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네.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거지. 검찰이 참.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를 했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통령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지금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와 계신데 한국 첫 개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이재명 대통령 100번 문화강국 꿈 이을 것. 네, 전혀 지금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죠. 네. 맞아요. 이거 굉장히 뜻깊은 행사인데